지난 시간에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공고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우리가 민주적 전환을 이뤘고 또 민주적 공고화를 이뤘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항상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민주주의란 제도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민주주의 체제가 그런 도전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죠. 바이마르 공화국은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를 갖췄던 그런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 건 히틀러였는데 히틀러는 혁명이나 쿠데타나 폭동에 의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됐고 그 제1당의 대표였던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무너지게 된 거죠. 말하자면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서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932년 7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나치당, 우리가 보통 나치당이라 부르는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무려 37.3%의 득표로 230석을 얻었습니다. 608석 중에 230석으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32년 7월 선거에서 아무도 히틀러의 당과 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연정 구성이 실패가 됐고 결국 11월에 다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의석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나치당이 제1당이 됐죠. 33.1%로 196석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히틀러를 제외하고 연정 구성이 어렵게 되면서 당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1933년 1월 히틀러를 마침내 총리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1월 30일 총리가 됐던 히틀러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27일 국회의사당의 방화 사건, 사실상 계획된, 획책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꾸며내고 그걸 핑계로 공공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대권, 이것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고 이후 독일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진 그리고 우편도 검열되고 무단 수색이 가능한 그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민주주의 체제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제3의 물결을 탄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와 폴란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런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가장 선봉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국가로 전락을 했습니다. 헝가리를 예를 들면 헝가리는 1989년에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됐죠. 사실 헝가리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런 소련과 동구가 하나로 묶여졌던 냉전의 시대에도 1956년 헝가리 혁명을 통해서 그 소련의 지배에 저항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 빅토르라고 하는 총리가 권력을 잡고 나면서 이제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침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라든지 혁명을 통해서 잡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 이후에 권력을 잡고 난 이후 시민의 권리, 언론의 자유, 특히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헝가리의 삼권 분립은 상당한 영향,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력을 잡자마자 오르반 총리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수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과거에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재판관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제1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재판관들의 임명 방식을 바꿨습니다. 또한 일반 법원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장악을 했는데요. 퇴직 연령을 우선 70세에서 62세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많은 현직 판사들이 물러나게 되겠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친정부적인 판사들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법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조치를 통해서 헝가리의 사법부는 사실상 독립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제 언론에 대한 장악도 시도를 했습니다. 미디어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인 국가미디어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TV와 라디오 등 방송 매체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매체를 사실상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비판적인 신문은 아예 폐간을 시켜버렸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에도 침해를 했습니다. 잘 알려진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헝가리 출신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부다페스트에 설립한 중부 유럽 대학, 센트럴 유로피안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강했던 곳입니다. 이 대학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압박을 통해서 결국 이 대학이 부다페스트에서 버티지 못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이 대학이 결국은 옮기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헝가리 내에서 민주화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폴란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2015년 법과 정의당, 이름이 그렇습니다. 법과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집권을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일단 첫 번째는 사법권을 장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관의 퇴임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임기 종료 때 다른 정당이든 누구든 이미 임명이 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임명을 받아들였었지만 새로 집권하면서 과거 정부가 임명하기로 했던 판사들의 임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자기 당에 가까운 사람들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법원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든지 일반 법원이라든지 뭐 군사법원이라든지 행정법원 등 이런 전체 법원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견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임명 방식을 바꿔서 자기들이 그 인사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꿔서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추천하는 그런 전현직 판사들 9명으로 구성되게 했는데 그 방식을 바꿔서 하원이 7명,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와 최고행정재판소가 각각 1명씩 지명하도록 했는데 물론 한 정당이 3명까지밖에 지명할 수 없도록 했지만 그 법과 정의당이 지명하는 그런 선거위원 3명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맡게 되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 역시 그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과 정의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9명 중에 5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디어법에도 또 미디어법을 만들어서 방송을 장악을 했고 또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들을 TV와 신문으로부터 다 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폴란드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보도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죠,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모든 내용은 폴란드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선거를 통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그런 체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비자유적 민주주의 국가 혹은 상당한 결점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됐습니다.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폴란드나 헝가리의 경우는 행정부의 수반이 선거를 선출돼서 그 권력을 집중하는 그 단순한 권력 집중을 넘어서서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이제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 관련, 그러니까 언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검찰기구 등 이런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그 법을 바꾸고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민주적 독재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3의 물결을 탄 신생핵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도전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신생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정당들이죠. 그리고 또 포퓰리즘 등이 이들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영국의 그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표지에 달았던 제목은 도대체 민주주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What's gone wrong with democracy? 이게 당시의 표지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4년 이 즈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상당한 도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사전을 만들어내고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2017년 올해의 단어로 포퓰리즘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 미국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2021년에 미국의 의회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폭동을 사실상 유도하고 부추긴 것이 당시 대선에서 패배했던 물러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 결국 이제 폭도로 변했죠.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연설을 일부를 우리가 들어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도둑질이 연루된 것에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낸 그 단어를 이용하자면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다. Stop the steal. 그리고 당신들은 적법하지 않은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것은 가짜뉴스 미디어에서 듣지 못할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는 우리가 보통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모두 억압하려는 노력의 일부이다. 우리는 죽도록 싸울 것이고 죽도록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조국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 끔찍한 공격에 맞서는 것은 의회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의사당에 갈 것이고 민주당은 절망적이고 아무 곳에도 투표하지 않는다. 단 한 표도. 그러나 우리는 공화당원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공화당원들에게 우리 조국을 되찾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부심과 담대함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로 가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뭘 도둑질했어? 표를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는 부정선거로 자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의회로 달려가자. 그렇게 사실상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 결과로 그 의사당 폭동으로 당시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회 경찰관 1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범이라고 불렸던 미국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했던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브렉시트 관련된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투표 과정에서 그 브렉시트를,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 포퓰리즘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때 보통 타블로이드라고 부르는 좀 선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는 신문들이죠. 그 신문들의 제목을 보면 4,000명의 외국인 살인자와 강간범을 우리는 내쫓을 수 없다. 이민자들은 영어 사용을 꺼린다. 50만 명의 이민자가 공공주택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민자들에게 예의 예절을 가르치려면 당신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민자들의 침공으로 영국에서 폭동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다 그런 제목들입니다. 엄청나게 선정적이고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공포심을 조장해서 결국 이 브렉시트 투표는 찬성이 더 많았던 건 떠나자가 더 많이 나왔고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유럽의 전 서구 민주주의 국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극우 정당입니다. 국민전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2주 뒤에, 보름 뒤에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마린 르펜이 이제 2등이 된 거죠. 23.2%로 2등이 돼서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
최종적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41.5%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득표를 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에 이탈리아에서도 총선이 있었는데 극우 정당입니다. 이탈리아 형제들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26%로 119석을 얻어서 400석 중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고요. 실제로 그 정당의 당수인 조르자 멜로니가 지금 이탈리아 총리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도 2020년 총선에 극우 성향을 갖는 정당인데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 민주당이 원내 제2당,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스웨덴 의회 선거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2023년 핀란드에서도 비슷했는데요. 핀란드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핀란드당이라는 정당이 20.1%로 46석을 얻어서 제2당이 됐고 지금 현재 중도 우파인 국민연합당과 연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권 정당의 일부가 된 거죠. 그리고 2025년엔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이 극우 정당입니다. 이 극우 정당이 그 연방선거에서 20.8%, 151석을 얻어서 기민기사연합의 208석, 차이도 그렇게 한 56석 차이 납니다만 제2당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 정치를 이끌어왔던 3인당은 16.4%로 121석, 말하자면 독일을 위한 대안보다 30석이 적은 그런 의석으로 제3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치가 미국, 유럽 등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가 강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믿었던 많은 국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도대체 포퓰리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사실 포퓰리즘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일치된 단 하나의 명제로 포퓰리즘을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퓰리즘이 갖는 몇 가지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강한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성향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people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 다수의 대중들은 고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people은. 순수하고 고결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엘리트는 타락했고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과거에 저 남쪽에다가 크고 아름다운 벽을 세우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인 거죠.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금 미국 위대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미국은 그레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말하는 그레이트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 말에 먹히는. 그럼 그걸 다시 어게인하자, 다시 만들자는 거죠. 그건 뭐였을까? 그건 사실은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이 강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위대했고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어떤 강한 리더, 카리스마를 갖는 강한 리더에 대한 선호도 포퓰리즘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뭐 그건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어떤 감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민족주의라든지 인종주의라든지 뭐 애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요즘 들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갑자기 도전을 받고 있느냐. 일단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도 탈산업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계층적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상황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권이 이 문제를 사실은 쉽게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데 미국의 문화적 요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의 양극화는 과거 시절 미국의 전통적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는 백인 중심의 사회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런 데 대한 그 노스탈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극화는 보통 문화 전쟁, 컬처 워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에 진보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인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뭐 일부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된 데 대한 반대적인 흐름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구 구조에서도
백인들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몇 년에 안 가서 미국 전체 사회에서 절반이 안 되는 그런 마이너리티로 빠지게 되는 상황도 됐고, 또 오바마 대통령처럼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을 자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종주의라든지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을 갖게 됐던 거고,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그 심정을 이용을 하면서 그 책임을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민자로 이제 돌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의 경우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안정적인 정당 정치가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강한 유대가 사회경제적인 요인 속에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당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계급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또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요인과 정당이 이렇게 묶여 있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노동의식, 계급의식도 이제 약화되고 노조의 영향력도 떨어지게 됐고, 또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적인 데 나가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이 그동안 기반하고 있었던 그런 강한 유대가 이제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유동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좌파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슨 분배, 노동 이런 얘기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장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세계화에도 대처해야 되고 또 새로운 형태의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또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전통적인 좌파 정당으로부터는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과거의 좌파 정당이나 과거의 우파 정당의 색깔 차이가 크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땐 누가 돼도 똑같더라. 제가 해도 마찬가지고 얘가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 책임은 쟤들한테 있다. 내가 싹 바꿔줄게 하는 그런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된 거는 언론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의 유통을 크게 바꿔놨죠. 뭐 혁명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취하시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주로 듣고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택적이고 파편화된 정보인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또 서로 관심 있는 것들만 보니까 전체 관심사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그 공론장을 우리가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가 그런 작업을 해줬죠. 해줘서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를 던져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개별적인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분절화되는 거죠. 개별적인 관심사가.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같은 것만 보시게 되잖아요. 같은 내용만 들어가게 되고 비슷한 내용만 찾게 되고 더구나 요즘엔 유튜브 같은 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 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최근 들어서 또 하나 나타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1위끼리만 모인다는 거죠. 가짜뉴스고 그리고 과격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중간 집단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어른처럼 뭔가 권위를 갖고 중립적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회 방향을 이야기해 주던 그런 사람들도 사라졌죠. 지금 권위를 갖춘 원로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직접적인 소통과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정하거나 바로잡거나 혹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덜 하는 거죠. 오히려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2024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는 정말 먹힐까? 이게 정당에 따라서 각각 다를까? 그래서 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 그걸 4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를 또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이 대단히 심각해졌다. 여기 함의는 이제 청와대 있지 왜 옮겼느냐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여기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잘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 잘 알려진 가짜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권만 봐줘서 그래서 사실은 결국 생겨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책임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는 한전의 적자가 크게 발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그 다음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 조작 등 선거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력,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부른 그런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지구대 인력이 줄어들었다. 부족해졌다. 다 가짜뉴스들입니다.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사실일 것 같다라는 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를 줬더니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가 정파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가 매우 강하다가 49%가 나왔습니다. 양극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